국제문화평론가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모시고 글로벌 리포트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이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 시점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바이든 트럼프 양 후보 간 첫 번째 토론회가 열렸는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토론의 내용이 어땠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성적표였습니다. 네. 내용을 떠나서 토론에 임하는 자세에서 눈빛은 수시로 이렇게 초점을 이룬 듯한 그런 눈빛에다가 네. 목소리도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고요. 또 말도 계속해서 이제 더듬거나 아니면 웅얼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갖도록 하는 데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이제 나왔습니다. 상대 진영뿐만 아니라 지지자 그리고 민주당 진영에서도 여전히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감기에 걸렸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결국 그 토론에서 잘 못했다, 패배를 했다라는 걸 자인하는 그런 꼴이 됐거든요. 네. 결국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그 지지자뿐만 아니라 그 후원자 그룹에서도 사퇴를 해야 지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목소리.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유력 언론지들도 사퇴를 할 시점이다, 이런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토론회에서 정말 낙제점을 받은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약속을 번복한 결과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들 잊어버린 것 같긴 한데 네. 사실은 2020년 첫 임기가 시작되는 그 선거에서 출마를 했던 바이든 대통령, 이미 그때도 이제 고령 논란이 있었죠. 네. 그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이제 그 차 세대에 대해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재임 도전 의사가 전혀 없다는, 단임으로 물러나겠다는 그런 각오로 선거에 임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당선이 된 다음부터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결국은 다시 재임에 도전하는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렸는데 결국은 그 고령 논란이 이번에 토론에서 다시 불거지면서 스스로 한 약속을 번복한 결과가 결국 이렇게 이번에 나온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지지층, 후원자 그룹, 언론사들까지 이제 사퇴 요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후보가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원래의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런 정상적인 절차로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고요. 네. 다만 가능성은 없지는 않는데 본인이 사퇴하면 됩니다. 본인이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의 대의원들이 각자 이제 다른 후보자가 이제 나서면은 그 후보를 지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전혀 사퇴 의사가 없어 보이고, 다만 앞으로 지지자들의 어떤 그 비난의 정도, 그 다음에 그 여론 지지도, 이런 것들의 추이에 따라서 사퇴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토론회의 결과가 좀 지켜봐야 되고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그 토론회의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이 지지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그동안 쭉 저희 한국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었는데 최대 장애물로 여겨지는 게 바로 이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는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쉬운 말로 좀 요약을 하자면은 지난 2020년
선거에서 사실상 그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제 패배를 했는데 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과연 그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인가 여기에서 이제 면책 특권이 나오는데 일단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면책 특권을 받을 수 있지만 현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면책 특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그 법적인 해석 속에서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기소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 특권은 이 퇴임한 후에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1심, 2심에서는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그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비공식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 대상이 안 되지만 공식적인 어떤 그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퇴임 후에도 면책특권이 적용이 된다 이런 그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거든요. 예. 결국은 그 하급심에서 이제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것과 무관하게 지금 넉 달밖에 남지 않은 이번 대선 그 전에는 이 재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된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기는 어렵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이번 그 사법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4개의 그 형사 소송 중에서 적어도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이 어떤지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넉 달 후의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양측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정해졌습니다. 네. 우리 잘 알려졌다시피 미국의 그 50개 주 가운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는 완전히 정해져 있고 반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도 거의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몇 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그 주에서 어느 쪽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국 단위의 지지율은 의미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전국 단위의 지지율은 지금 박빙으로 적게는 1%포인트, 많게는 4%포인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경합주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3곳이 바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렇게 3개의 주입니다.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은 사실 과거에는 이 3주가 민주당이 이제 주로 석권하는 지역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6년 선거 그때 트럼프 지지 쪽으로 넘어섰거든요. 네. 그런데 4년 전에는 다시 이 바이든 지지 쪽으로 넘어섰습니다. 근데 네. 이 주가 이번에 어떤 표심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3주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바이든이 승리하게 됩니다. 예, 예. 반면에 이 3개의 주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러면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은 트럼프가 앞서는 것으로 그 다음에 미시간 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바이든 현 대통령이 앞서는 그렇게 가장 최근 여론조사 나오고 있거든요. 예. 결국 그 내용으로 수치를 전부 합산을 해보면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토론회라든가 나머지 이제 변수로 인해서 이곳의 민심을 잡아야 바이든이 그렇죠. 역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도 큰 선거들이 연이어 열리고 있는데요. 극우 세력의 돌풍이 상당히 거센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 프랑스 조기 총선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1차 선거가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그 극우 세력인 국민연합이 33%가 약간 넘는 그런 수치로 그 표를 얻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성향의 정당들이 모두 연합한 좌파 연합이 28%가 약간 넘는. 그 다음에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중도 세력이 역시 20%가 약간 넘는
다시 말해서 극우, 좌파 연합, 그다음에 중도 이렇게 그 표심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제 그 여론조사와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극우가 1등한 것은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이 올랐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투표율이 어디로 누구에게 유리할까 그랬는데 결국은 그 모두가 다시 말해서 극우나 좌파 연합이나 모두 중도도 마찬가지고 모두 굉장한 이제 투표의 그 유권자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중도를 표방한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일요일에 치러지는 2차 선거 결선 투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선거구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극우 세력의 국민연합이 1등하고 있는 주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어느 정도 간다면은 극우 세력의 이 결선 투표 승리가 이제 점쳐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변수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극우가 1등은 했지만 절대 과반을 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대 과반을 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프랑스 유권자의 50% 이상, 대략 한 60% 정도는 이 극우에 대해서 좀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좌파 연합과 중도가 이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표심이 연결이 되느냐, 어떻게 공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역전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역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좌파 연합이 1등으로 나오고 극우가 2등, 중도가 3등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역시 좌파와 중도가 어떤 그 공조를 통해서 집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역시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극우가 집권한다 아니면 좌파 연합이 집권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은 프랑스 정치 제도가 우리에게 상당히 낯설어서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 제도를 이제 또 함께 이제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프랑스 정치 제도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이원 집정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정치 제도 두 가지를 얘기하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를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 같은 나라고, 의원 내각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영국 등등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이원 집정제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그다음에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뽑는다. 이것은 이제 뭐 우리나라나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현 제도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원 집정제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프랑스의 이원 집정제 같은 경우에는 총리 책임제, 다시 말해서 총선에서 승리한 세력이 그 의회를 장악을 하고 그 의회가 지지하는 그 인물이 총리를 맡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의회 다수파에서 배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정파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의 단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민심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의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총리를 다수파에서 배출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중간 정도의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는 7일이죠. 일요일에 치러질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정치가 실패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맞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에 출범을 할 당시에도 중도 정치를 표방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실패가 예견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네. 흔히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극중주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정치학에서 극중주의라는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프랑스 정치사에서도 보면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그 정치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 다 필요 없다. 그냥 관료들이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흔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관료 중심의 정치, 그러니까는 무색의 그 정치 세력 이렇게 해서 출범한 것이 중도 정치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추구한 것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대통령이 출범을 해서 그 정치를 어떻게 보면 바꿔보겠다. 이게 이제 중도 정치였는데 네네. 오히려 정치 혐오만 더 부추긴 셈이 됐고요. 이런 극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위치에서 무능함을 보면서 오히려 극우 바리케이트를 자처한 것이 극우를 더 키우는 그런 장본인이 된 셈이거든요. 네네. 결국 그런 차원에서는 중도 정치를 표방한 마크롱주의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선함이 전혀 이렇게 국민들에게 파고들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자, 영국도 모레 4일이죠. 총선이 열리는데 프랑스의 극우 돌풍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특히 이제 영국에서 이제 보수파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극우 돌풍이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표를 깎아먹는 것이 이제 우파의 표를 깎아먹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집권 보수당은 지지율이 한 20%나 20%가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네. 반면에 지금 그 야당인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대략 많게는 44%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정당, 그러니까는 노동당과 보수당 사이에서의 그 지지율 차이가 적게는 17%포인트, 많게는 2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소선거제에 적용을 했을 때 그 의석수의 차이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 예측 대충 나오는 것을 보면 노동당이 425석, 보수당이 108석 정도 나오지 않을까. 혹은 다른 또 그 분석을 하는 거 보면은 노동당이 대략 한 418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동당이 400석을 훨씬 넘는 그런 그 집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그 세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극우가 선전을 한다면 그런 보수당으로서는 완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지난 5월에 그러니까 선거가 7월에 치러지겠다 발표를 다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극우 정당이 11% 지지율을 보였는데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16%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당연히 그 보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프랑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국도 역시 이 극우 세력에 의해서 앞으로 영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정치학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우리나라 정치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 이렇게 국제 정서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